며느리를 쫓아낸 시어머니. 남도의 울창한 산맥 아래 자리한 청년현에는 대대로 벼슬과 불을 지닌 명문가 윤가댁이 있었습니다. 충청 감사를 지낸 윤판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외아들 윤치성까지. 그들은 사방에서 알아주는 부자 양반가였지요. 윤가댁은 혼사 문제로 분주하던 어느 해 고을 안에서 손꼽히는 또 다른 명가 최씨 가문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씨 댁은 큰 규모의 상단을 운영하며 재산이 풍부했고 특히 무남 동녀인 최씨아 씨는 예의 바르고 고든 심성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집안의 기세는 그야말로 고을을 뒤덮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뜻밖에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째 되던 해 갑작스레 전국을 휩쓴 대가뭄과 물자난이 상단을 덮쳤고 남쪽 항구에 맡겨둔 화물배 3척이 연이어 침몰하면서 최씨 댁의 큰 자산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방이 고요한 방에서 최씨의 아버지는 묵묵히 상단 장부를 들여다보다 붓을 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끝났구나. 그 말이 떨어진 날로부터 사흘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윤가댁과 함께 치렀으나 그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속삭였어요. 집안 망조가 들면 이렇게도 한순간이로구나. 상복은 곱게 입었지만 속은 무너졌을 게다. 최 씨는 묵묵히 엎드려 곡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앓던 어머니마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새벽 차가운 방바닥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최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제게 남은 건 이제 어머니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그녀의 손을 다시 쥐어주는 이는 없었지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2번째 장례를 치렀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이는 어머니의 사촌 오라버니인 정노인이었습니다. 정노인은 비록 말수가 적고 홀로 살았지만 최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어요. 그는 가끔 찾아와 장도 봐주고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최 씨가 뜨거운 죽을 들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만은 사람들 틈에서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 잃지 말거라.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게야. 그 말이 그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날 밤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랫동네에서 들려온 소문은 잿빛 같았어요. 정노인이 산길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네. 혼자 지내다 그만. 최 씨는 쌀자루를 놓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어이 윤가댁에서 수그린 채 말했어요. 어머님, 정노인 장례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분은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칫국을 휘젓다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시댁일도 바쁜데 죽은 외간 친척 상가에 가겠다? 내가 아직도 그 집 핏줄이라 생각하느냐. 그만두어라. 그날 밤 최 씨는 몰래 남루한 옷을 걸치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나 있었고 무덤가엔 작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돌들을 하나씩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어르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후 윤가댁에서 그녀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려 하면 바늘 상자는 치워졌고 부엌에 들어가면 다른 하녀들이 밀어냈지요. 그녀는 마당 끝 우물가에 서서도 방구석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 사건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가 내오라 시킨 항아리는 냄새가 고약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순진하게 상에 올려 결국 손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용가댁이 일이 몰락했다더니 며느리도 이런 꼴이네. 수근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젖히며 고함쳤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이 집에 저는 발 들일 생각도 마라. 그 순간 윤치성은 문 뒤에 있었지만 문 밖으로 나와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고리를 꼭 잡은 채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지요. 그리하여 최 씨는 진보다리 하나에 모든 걸 담고 윤가댁을 떠났습니다. 눈바디로 남겨진 발자국만이 그녀가 그 집에 존재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들판 끝 소가 삼간의 빈집을 손수 고쳐 임시 거처로 삼던 어느 날 땔감을 나르던 그녀 앞에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 짐 무거우실 텐데 도와드릴까요? 목소리 너머로 다가온 사내는 낡은 도포 차림에 정직한 눈빛을 가진 백운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로 기물을 깎고 토기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장인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었고 땔감을 건네고 따뜻한 죽을 나누며 말없이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호는 그녀의 집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이 그친 들판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그녀는 마당에서 나무 토막을 정리하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왜 혼자 앉아 계세요? 백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씨와 마주하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함께 차라도.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찻잔을 나누었고 그 밤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백호는 그녀의 울타리를 손봐주었고 그녀는 백운에게 저녁상에 나물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무렵 고을 수령은 왕실에 바칠 특별한 공예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장인들을 불러도 마음에 차지 않자 어느 날 백운이 그 앞에 나섰습니다. 수령 어르신, 소인의 나무 그릇은 찬물을 오래 담으면 향이 배어 차맛이 바뀝니다. 직접 써보신다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수령은 반신반의하며 찻잔을 써보았고 며칠 뒤 수레를 보내 백혼을 다시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의 솜씨는 평범한 장인의 것이 아니다. 이 그릇을 궁으로 보낼 것이니 내 손으로 직접 궁궐에 오르도록 하라. 이후 백호는 직접 궁에 올라가 장인으로 등용되었고 해마다 왕실과 관하에서 주문이 이어져 그의 이름은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백운과 태씨는 고을에서 조용히 인정받는 부부가 되었고 두 아이와 함께 사는 넉넉한 살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 심은 채송화와 감꽃나무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백호는 작업장 뒤편에서 새로 깎아낸 찻잔을 말리며 아이들과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에서 어린 아들이 손에 떡을 쥐고 달려와 말했어요. 어머니, 장터 어귀에서 거지들이 다투고 있어요. 한 아저씨가 배고프다며 쓰러졌대요. 그녀는 아이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낡은 도루마기 속 사내, 그리고 그 곁에서 허름한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녀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 사내는 윤치성이었고 그 곁은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맞추지 않았지요. 마치 그 시간이 현실이 아닌 듯 고요한 침묵만이 장터 위로 흘렀습니다. 따뜻한 죽을 드시겠습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그녀는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윤치성은 아이가 건네는 물그릇을 두 손으로 받으며 떨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올리고 남편 배고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너를 그리 내몰았건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저도 그때를 잊고 싶습니다. 저에겐 지금의 아이들과 남편이 가장 소중합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듯 웃었고 윤치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집을 떠났고 이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달이 뜬 밤 그녀는 마루 끝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 편안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백운과 함께 고요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집을 가리켜 저 집은 참 조용한데 마음은 참 따뜻해져 라고 말하곤 했답니다.